서석구 변호사님, 유명한 우리 변호사님 모십니다. 예, 우리 전우벽 방송위원님하고 지난번까지 아주 신기록을 계속 달성하면서 이 시청을 열심히 잘 해주셔서 너무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그렇죠. 보시고 계시고. 예. 예, 박정희 대통령 실록 시리즈. 오늘 박정희 가옥 1958년부터 61년까지 거주했던 이 바로 신당동에 집에 왔습니다. 여기 박지만 아들이 여기서 태어났다 하죠? 1958년도니까 네, 그렇게 되겠네요. 네. 예, 여기서 출생하고 근영이, 네. 근혜, 대통령까지 다 이 집에 함께 네. 계셨던 그런 정말 소박하고 또 이 정남향으로 그렇죠. 아주 전형적인 우리 이 일반 가정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 재봉틀도 있고요. 또 기록 사진들도 이렇게 다 그렇습니다. 소박하게 경대까지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고 예. 뭐 우리 일반 가정이나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구미생가를 방문했었고 오늘 두 번째 서울에 살던 곳을 찾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나서 5남 2녀 가운데 막내로 7번째로 태어나서 잘못했으면 태어날 수 없었 지울 생각까지 했던 그렇죠. 워낙 가난하니까 애를 예. 키울 자신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막내로 태어났던 얘기도 우리가 더듬어 봤고 네. 또 구미보통학교를 졸업하고 네. 천재들이나 들어간다는 대구 사범학교에 그 시골에서 갔다는 것 그렇죠. 대단한 합격했고 또 대구 사범학교 시절에 학생 박정희 네. 또 그 내용도 봤고 문경보통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시절에 일화 네. 또 우리가 많은 화제거리가 됐던 만주군관학교에 왜 갔느냐 네. 또 일본 육군 사관학교를 어떻게 졸업했느냐 그것도 3등으로 그렇죠. 해방 후에 조선경비 사관학교에 들어간 이야기 네. 또 박정희 장교 유경수 여사님의 결혼의 일화 그렇죠. 또 3.15 보정선거에 협조를 하지 아니한 강직한 박정희 장군에 대한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았던 일화들을 잘 소개해 주셔가지고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죠. 오늘 또 살던 집을 와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괜찮네요. 우리가 처음에는 왜 대한언론회 장승혁 회장님 만나 뵙고도 우리가 격려도 많이 받았지요. 네. 이 시청률도 아주 접속률도 계속 갱신되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 구미 생가를 방문했고 네. 또 박정희 대통령 역사 자료관 또 새마을 테마공원 또 박정희 대통령께서 어린 시절 다녔던 구미 상모교회 또 우리가 그리고 또 이 전우벽 방송위원께서 이 사료와 해설을 잘 해주셔가지고
인터뷰 내용이 이 박진감 있게 잘 처리가 되어 왔고 또 최영호 방송위원장께서 현장을 추적해가지고 잘 촬영을 해가지고 인터뷰 내용하고 이렇게 절묘하게 잘 배합을 해서 편집한 것도 이 박정희 실록 이 시리즈 이렇게 기록을 접속률을 계속 경신해왔던 그 주요한 원인이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미국의 박정희 정신개선사업회 미주본부 김회장 박사님이라든가 또 미국 교포들이라든가 또 목사님, 장로님, 또 다른 종교인들 그리고 5.16 기념식 얼마 전에 행사했잖아요. 네네. 그때 만났던 분들하고 또 과거 촛불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태극 집회 수십만, 수백만 했잖아요. 네. 그런 공지들한테서 카톡이나 문자, 전화 이렇게 격려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또 오늘 우리 현장 취재 간다 하니까 장성희 회장님까지 우리 또 배웅도 하면서 잘 촬영을 해가지고 계속 국민의 사랑을 받도록 하라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장성희 회장님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유튜버 방송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네. 이미 예고한 바와 같이 이번에는 5.16 혁명 전후의 그 드라마틱한 극적인 네. 역사적인 진실을 방송하기로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박정희 장군의 강직하고 청렴한 인품이 5.16 혁명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서석구 변호사님, 네. 이와 관련한 일화들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박정희 대통령은 워낙 청렴하고 또 포병으로 정구한 덕분에 네. 1953년 11월 준장으로 진급했어요. 미국 육군 포병학교 고등군사반 유학생으로 선발돼가지고 박정희 준장을 비롯한 25명의 포병 장교들이 1953년 크리스마스 직후에 대구에서 미군 비행기를 타고 일본 미 공군기지에 도착해가지고 네. 일주일 대기 후에 호놀룰루를 거쳐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미군 측에서 세단을 내줘가지고 박정희 준장 또 이상국 대령 등 장교들이 그 관광을 하도록 했는데요. 그 박정희 장군이 그 유학을 떠난 후에 전속 부관에게 어느 날 유경수 여사가 인편으로 살이 떨어졌다. 좀 기가 막힌 거죠. 예. 그 연락을 전해와가지고 26사단 그 김재준 참모장에게 살을 받아가지고 유 여사에게 갖다 주었을 정도로 참 너무나 가난했다는 그 일화도 대단히 유명하죠. 그 유학간 장교들이 텍사스 달라스 단체 여행을 갔을 때도 돈이 없어가지고 박정희 장군은 빠졌다고 해요. 네. 월 150달러 체재비를 지원받아도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전신도 굶고 참 열심히 공부한 모범 장교였는데요. 박정희 준장 6개월간 미국 유학 갔다가 귀국하자 2군단 포병단장 발령을 받고 그때까지의 새빵살이 또 강주에 있는 육군 포병학교 교장으로 발령받고 또 자신에게 엄격하고 부하에게는 관대한 그 박정희 장군은 청렴하고 강직하고 또 결단력으로 군 내부에서 두루 이 존경을 받는 군인이었고 이런 것도 5.16 혁명의 주요한 자산이 됐다고 해요.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할 때쯤이 네. 사실 우리나라 1950년대 초니까요. 그렇죠. 뭐 형편없을 때가 아닌가 생각이 맞습니다. 되는데 너무나 미국하고 대비가 됐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자마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그런 네. 얘기도 있던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 1954년 6월 17일 오전 그 6개월간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인천에 도착을 했어요. 네. 박정희 준장은 미국과 한국의 천국과 지옥에 비교할 정도로 이 비참한 현실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언젠가는 대한민국도 갈막하게 발전할 그날이 올 것이다. 네. 그렇게 그날을 그랬고요. 저도 1993년 미국 정부 초청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공항에 내렸을 때 그때도 그 어마어마한 규모에 저도 놀랐어요. 그 박정희 장군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한국이 언젠가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굳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미국의 미국의 천당 지옥이라 같은 이 엄청난 차이를 보고요. 이처럼 박정희 장군은 남다른 강렬한 애국심을 본능적으로 타고난 것 같아요.
박정희 장군은 남다른 강렬한 애국심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이 천연화 들어간다는 대구 사범학교나 만주공관학교나 일본 사관학교에 들어간 것도 그 일본 그 도구가 아니라 가난한 한국이 언젠가 경제 군사 강국이 될 것이라 이런 투철한 애국심. 네. 그러니까 천재나 들어간다는 대구 사범학교, 그리고 또 만주공관학교 1등 졸업, 또 일본 육사 3등으로 졸업한 것, 사실 문무를 겸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런 애국심이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을 이렇게 잘 키워주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은 이 혼란한 프랑스 전국을 잘 다스렸던 드골을 롤 모델로 삼았다고 해요. 예. 그 5.16 직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혼란한 전국에서 예. 박정희 대통령은 드골과 같은 그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예. 이러한 것을 본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 엄청난 독서를 한 이 박정희 대통령은 어린 시절부터 독서와 신문 읽기를 좋아했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 정세에서 밝았다는 것이 지난번 우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대통령 된 이후에도 그 무법천지의 극심한 정쟁과 혼란에 신음하는 이 프랑스 국민을 구현한 그 프랑스의 유명한 영웅 드골의 강력한 리더십을 흠모하고 롤모델로 삼은 것이죠. 네. 2차 대전 이후에 프랑스가 나치 독일에서 해방은 되었다고 하지만은 프랑스 국민들이 압제에 워낙 시달렸기 때문에 해방이 되자 이 자유를 너무 남용했어요. 우리 4.19가 똑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거기다가 내각 체임제 제대로 하다 보니까 내각이 뭐 계속 두세 달, 서너 달 계속 바뀌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권력도 나눠먹기 시기로 정쟁과 이렇게 골몰하다가 보니까 전국의 혼란이 극심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은 이거 안 되겠다. 정치인들, 기존 정치인들 막에 나왔다가는 안 되겠다. 2차 대전 독립의 영웅인 우리 드골을 모시자. 이리 된 것이죠. 그때 드골은 나 이거 단명 내각제 해가지고 이렇게 만날 그냥 흐지부지하고 그냥 계속 정권에 맡기는, 그리고 사회가 극도로 혼란한 이런 체제에서 난 대통령 하기 싫다. 내가 국민들이 아무리 원한다. 그러려면 강력한 이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전국의 안정을 도모할 강력한 리더십을 갖출 수 있는 대통령경 실세 개헌을 해가 국민투표에 붙여라. 그래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드골이 그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 개헌한 그걸 체제에서 대통령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 혼란한 그 무법천지가 된 프랑스를 구제한 영웅으로 또 올라된 것이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 롤모델을 삼은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드골로 롤모델을 삼은 것뿐만 아니라 미국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셨고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이 왜 이렇게 최강대국이 되는 미국이냐. 그래서 이 미국에 대해서도 사실 롤모델로 삼은 이런 훌륭한 이 자질을 가진 이 장군이었죠. 네. 국민 여러분께서 거의 모르고 계신 박정희 장군이 사단장 시절 집권 여당인 그 자유당 현역 의원의 친동생 청탁 사건, 이게 또 유명한 거절한 그 일화가 또 있던데.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못 내잖아요. 나는 새도 떨어진다는 그 자유당의 그 권세가 대단했잖아요. 그 박정희 사장님은 그 지역 자유당 국회의원이 군납 관계로 자기 동생을 부탁한다는 청탁 편지를 읽고 이 청탁을 거절한 일화도 유명한데요. 네. 그 시대 집권 여당 자유당의 권세는 대단해가지고 박정희 장군으로서는 청탁을 거절하기 곤란했어요. 네.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는 그 엄청난 그 권세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박정희 장군이 누굽니까? 그 청년강력한 박정희 장군에게 이런 청탁이 통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자유당 의원 형의 편지를 이미 받고 아마 박정희 장군도 나한테 이렇게 청탁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기양양하게 해가 그 자유당 그 의원 형을 둔 그 사람의 동생이 이제 의기양양하게 박정희 대통령 만나러 갔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박정희 장군이요. 아예 조인트로 발로 그냥 탁
꽉 찼다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기백입니다. 들어오자마자. 그렇죠. 네. 이런 놈들 때문에 군까지 썩어 들어가고 있어. 국민방해군 사건이 왜 생겼는지 알아? 바로 너희 형 같은 인사들 때문에 수많은 장병들이 추위에 얼어 죽은 거라 말이야. 알아? 그야말로 대단한 기계와 용기를 보여준 박정희 장군의 기백이 얼마나 청렴결백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 국민방해군 사건은 어떤 거예요? 그렇죠. 그 박정희 이때 국민방해군 사건이라는 것은 눈보라 치는 1사부대 때, 예. 그 6.25 때요. 1사부대 때 군 장병들에게 지급될 목포와 의료 등을 윗대가리 윗분이 군 수뇌부가 골고루 나눠 먹고 내려보내지 않아가지고 1000명에 가까운 장병들이 그 부패한 그 장교들 때문에 길바닥에서 얼어 죽었다는 사건입니다. 처참한 것이죠. 네. 그러니 화가 날 만한도 하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박정희 사단장은 형백 믿고 청탁하러 찾아온 동생에게 설명하면서 단호하게 혼을 내준 일하는 하느님께서 왜 박정희 장군으로 하여금 오히려 혁명을 일으켜 도탄에 빠진 한국을 구하게 했느냐,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사건이죠. 예. 이런 유명한 일화는 우리 국민들께 모르고 있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그렇지만 우리 전해백 방송위원님과 같이 그 사이 박정희 대통령 생각이 자라나는 가장 온갖 일화들을 설명했잖아요. 예. 지금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일화들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알려진 것보다 그렇죠. 이런 일화들, 숨은 일화들, 그렇죠. 예, 여러분 더욱 기대해 주시기. 대통령이 1952년도 네. 부산 전남북과 경남 일원에 계엄령을 선포해서 예.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에게 2개 대대 병력 차출을 요구했으나 예. 이종찬 참모총장이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거부했다고 하는데, 예, 그렇죠. 그 문건 작성자가 누구였나요? 그 박정희 대령이었는데요. 예. 6.25 직전에 실시된 5.30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해가지고 그 이승만 정권의 재선이 어렵게 됐습니다. 1951년 11월 30일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은 52년 1월 18일 국회에서 부결됐어요. 네. 이승만 대통령은 52년 5월 25일 부산과 전남북 경남 일원의 계엄령을 관할하기 위해서 이정찬 참모총장에게 2대 대대 병력 차출을 요구했어요. 근데 이정찬은 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의 요구를 거부했어요. 이게 대단한 사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정찬 육군 참모총장은 거기에 그치지 않고 참모총장 훈련 217호를 작성해가지고 예. 각 부대에 내려보냈는데, 그 내용은 군은 정치에 절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 문건 작성자가 나중에 알려진 바가 박정희 대령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박정희 대령이라든가 이종찬 참모총장, 그때 참 군이 우리 국민들로 봐서는 정말 훌륭한 군을 갖고 있었다는 걸 우리 국민에게도 참 행운이었어요. 결국 이승만 대통령도 계엄령을 포기했죠? 그렇죠. 네. 아니 그 참모총장한테 명령을 해도 군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는데 아무리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참모총장이 말을 듣겠습니까? 네. 박정희가 말을 듣겠습니까? 참. 그래서 그때 박정희 대령은 그 부산에 2개 대대를 파견하면 이승만 정부의 200명 내지 300명 원정도 계엄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이런 계산도 했어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승만의 실각으로도 이어질 수 있었는 거예요. 근데 지뢰번의 결투를 촉구했지만은 이 정치 불개혁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그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도 육군 참모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선언하니까 계엄령으로 국가를 해산시키려 하는 했던 이걸 결국 못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군이 우리가 그 이종찬 참모총장이나 이 박정희 대령이 있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역사 속에서 정말 아주 그때 빛나는 순간이었어요. 예. 그러나 이승만 또 초대 대통령은 명령 불복종이니까. 그렇죠. 또 그대로 그것은 거부했다는 그 자체로서 참모총장도 해임시켰죠. 예. 네. 이승만 대통령의 우리나라 건국의 참 영웅은 맞습니다. 네. 근데 어떻든 간에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명을 거역한 이종찬 육군 참모총장이 해임됐죠. 예.
정치적 중립을 지킨 그 이종찬 육군참모총장의 해임에 자연히 장군들의 불만이 커졌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치적 중립 그러니까 이종찬 장군, 박정희 장군, 이한림 장군 같이 3.15 부정선거에 저항했던 장군들, 참 이런 장군들이 강하고 단대한 장군들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군 역사에 참 길이 빛날 이 역사적인 참 영웅들이에요. 그래서 1960년 술자리에서 송료천 참모총장이요 3.15 선거에 협조해달라고 당부를 하니까 예. 박정희 장군이 여러 기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정치를 하면서 그럴 수는 없습니다 반박해가 분위기가 아주 썰렁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술자리에 참석했던 국제신보의 그 서령우 기자가 네. 이것을 이렇게 밝힌 바가 있어요. 이종찬 참모총장을 해임까지 한 것은 참 예상한 일이죠. 보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박정희 대령도 대단한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 뭐 온 세상이 살기는 힘들었지만 예. 정부가 군을 너무 푸대접했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심지어 먹고 사는 것조차 힘들었다는 얘기. 맞습니다. 예. 뭐 이게 우선 입에 풀칠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입에 풀칠하는 것조차도 보장되지 않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자식을 굶겨 죽이지 않고 먹여 살린 장교들은 모두 도둑놈이라는 자조적인 말이 나올 정도로 왜냐하면은 정부가 장교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월급을 주지 않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석재 중령의 말을 빌리면 월급 타가지고는 한 15일 동안만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고 굶어야 하니까 장교 부인들이 나서가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안 되니까 보고품 나온 거 도둑질 해가 우선 가족들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을 보고 그때 이 이석재 중령은 양식을 얻어 나갔다가 양식도 못 얻어가 눈물을 흘리는 자기 부인을 보고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지키는 장교를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는 이런 군대에 더 이상 충성을 바칠 생각이 없다. 비장한 울분도 이 젊은 장교들이 어디 이석재 중령만 그랬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5.16 혁명을 일으키는 단추가 된 것이죠. 하나 계기가. 그렇죠. 예. 이게 무슨 권력력에 환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먹고 사는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 안 되는 군부들의 불만이 컸다는 것이죠. 예. 4.19 때 부산지구 계엄사령관이 박정희 장군이었죠. 그렇죠. 예, 그 4.19 혁명권 수사를 하는데도 예. 4.19 세력에 우호적인 수사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죠. 사실입니까? 이 정치적으로 사실 원래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게 장군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박정희 장군의 청정강제판 성품이 단적으로 잘 드러난 사례가 바로 부산 4.19 때 부산지구 계엄사무소장이었던 박정희 군수기재사령관이 20일 경찰이 넘긴 소요 혐의자 41명을 심사해가지고 12명만 구속시키고 나머지는 다 훈방했어요. 예. 그리고 21일 경찰이 박정희 소장은 계엄 선포 후에 불법 연행 고문하는 경찰관을 엄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네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시위 주동자들도 보호하는 거예요. 법적인 보호를 해준 것이죠. 순수한 학생들의 그걸 그렇죠. 감안한 거죠. 예. 그리고 형사들이 시위 주동자 색출한다고 계례사 여중고에 들어가가지고 막 수색을 마음대로 했어요. 예. 경찰은 물론 군 수사기관원도 사전 승인 없이는 학원 수색을 하지 말라고 박정희 장군이 엄명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민주당원을 시위 주모자로 몰아가 고문한 부산진 경찰서 사찰기에 가서 한 명을 구속하고 여러 명의 형사를 연행한 일도 대단한 일로 하고 그만큼 박정희 장군은 이 4.19 때 자유당의 졸개 군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도 경고하는 무지막지한 이 소위 말하는 정부를 위한 수사로 하는 것을 엄밀히 경계하고 그걸 저지한 것이죠.